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에 백년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이기도 하죠. 오늘은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그죠? 예, 네. 원래 2명이었는데 차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저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민족문제연구소의 네. 박한용 선생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새로 이번에 모신 분입니다. 장준하 기념사업회 상임운영위원장이신 이준영 선생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2회에 걸쳐서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글쎄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이름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넬슨 만델라가 한참 활동을 하다가 투옥이 된 시점부터 당분간은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은 금기였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모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아름아름 알게 돼서 그분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를 탄압한 백인 정권이 얼마나 부도덕한 것인가를 알게 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이름 석자를 얘기하지 못하고 한재야 인사 또는 재야 인사로 신문에 나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 되신 김대중 씨였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70년대 재야 대통령으로 불리웠었던 장준하 선생,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그분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그분의 이름은 지금까지 인구에 회자되고 있고요. 아니면 아직까지 이분의 이름을 못 들어본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이 40주기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장준하 기념사업회 상임운영위원장이신 이준영 선생 모시고 우리가 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설적이게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너무 이게 상투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장준하 선생님께서 해방된 조국에 돌아오셨을 때, 그때 여의도의 비행장에 광복군으로 착륙하셨을 때 거기 경비대장이었던 일본군 대저인가요? 이 사람이 와서 술을 바쳤다라는 대목도 기억이 납니다. 예. 끽다가 아니라 주다거죠. 주다거. 끽주거. 끽주거. 예, 그렇습니다. 장준하. 사실은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2시간을 2회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강의안이 없는, 질문만 잔뜩 있는 그런 질문지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각자 아시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로는 이제 이준영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조명하자고 그러셨습니다. 그 취지부터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장준환 선생님이 이 평안북도 의주군의 이제 네.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네. 태어나서 일본에 유학해서 일본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만났던 네. 그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이후에 장준환 선생님이 사상계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진행하실 때 네. 또는 더 큰 의미에서 볼 때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큰 거목들을 그 가운데서 이제 만나 나가시면서 역사의 한 획을 만들어 나가는 관계들이 네. 태어나서부터 일본 유학생까지 인간관계에서 대체로 나온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랬군요. 네. 하긴 이분의 그 중년 이후에 삶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하게 아름아름으로 듣기도 하고 뭐 TV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어린 시절, 리즈 시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의주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의주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선조가 거길 통해서 중국으로 내빼려고 했었던 그 의주 맞죠? 맞습니다. 예. 네. 거기 철도가 놓이면서 신의주라는 지명이 네. 생겼습니다만, 예. 그 출생과 가족 상황이라 할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장준환 선생님은 부친 조남은 이제 장석자 인자십니다. 장석인 목사님과 그 어머니 김경자 문자, 김경문 여사님 사이에 둘째로 태어나셨죠. 4남 1녀입니다. 네. 근데 그 둘째였는데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장남으로 살아오셨던 분이시고요. 근데 이제 장준환 선생님을 논하려면은 아버님보다는 할아버지를 먼저 좀 논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의주가 이 선조가 도망가려고 했던 네. 이제 뭐 종착점이기도 한데 북방 관문입니다. 청나라 이후부터는 뭐 특히 근대 선진 문물과 학문, 신학문을 받아들여 나오는데 이제 굉장히 최첨단의 이제 그 관문인 이 북방 관문인데 조부이신 장윤아 선생은 한학자세요. 네. 이제 과거 시험까지 준비를 했던 한학자시고 또 동네에서 마을 주민들이 아프면은 병을 고쳐주는 한의사이기도 했고 요런 동양적 전통 하에 그 북방관문에서 신학문을 빨리 이제 배우시게 돼요. 근데 이제 신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교회 장로시죠. 예. 그러시고 그 인근 마을에서 유일하게 신문을 구독하셨던 유일한 분으로 이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동아일보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동양 전통의 우리 한학과 한의는 물론이고 신학문, 기독교를 이제 습득하시고 더불어 이렇게 신문까지 구독하시면서 세상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관심이 많으셨던 이제 그런 분이시죠. 오호. 이제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좀 독특한데 14세에 장가를 가십니다. 한국 나이라요? 네, 14세에 2살 연상에 김경문 여사와 결혼을 하시고 장준환 선생을 낳으신 거는 18살에 장 선생을 낳으세요.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유, 저도 늦게 간 건 아닙니다만.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할아버지, 그러니까 장석인 목사의 아버님인 장장로님이 이제 굉장히 그 민족적 그 색채가 강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인 장 목사님도 그런 색채가 강하셨고. 아, 목사. 그래서 1918년에 장 선생이 태어나고 네. 1919년에 3.1운동이 났을 때 이 장석인 이 청년이죠. 18세, 19세 청년이 예, 청년이? 3.1운동 때 태극기를 제작 배포하는 임무를 맡으셨어요. 그렇군요. 그 의주 지역에서. 네. 그러다 이제 체포까지는 안 됐지만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 이제 감시를 이제 평생을 받게 되는 그랬군요. 예, 그런 과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시가 심하니까 의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삭주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산골에 더 산골인 청계동
이제 온 식구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평주 삭주는 평안북도에서 왼쪽이고 그 네. 압록강변이라고 예,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그 의주라고는 더 오른쪽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개마고원 그 근처 네,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를 했고 그 장석인 목사는 이제 만학의 길을 가죠. 아. 그때 이제 신성중학교를 입학을 하고 숭실 전문학교를 입학을 하고 숭실 전문학교를 졸업하셨을 때가 30세입니다. 당시로 30살에 배움을 마쳤다는 것은 네. 대단한 의지네요. 근데 마친 게 아니고 평양 신학교를 또 가세요. 그걸 거치셔서 이제 목사님이 됐습니다. 돈이 좀 됐다는 얘기인가요, 집안에? 아, 집안이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과정을 볼 때 장준하 선생님은 그러면 2살 때 청계동으로 들어가셨고 네. 아버님은 만학의 길을 가버리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밑에서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네, 할아버지로부터 한학을 배우셨고 아. 그리고 기독교 사상을 이제 아주 경건하고 올곧은 그런 사상을 배우셨고 여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 삭주가 이 청계동 인근 지역이 그 당시에 이제 만주에 있는 우리 박한영 선생님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이 압록강을 넘어와서 일본 경찰서 하나에 있는 파출소죠. 주재소를 주재소? 습격하는 일이 가장 빈번했던 이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삭주가. 이게 일종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던 곳이에요. 네. 그렇군요. 하긴 보니까 중국 땅에서 보니까 그 개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압록강, 두만강이 그 하류 빼놓고는 그다지 넓은 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청계천보다는 좀 아니 너무 그렇게 심하게 비유하시면 중량천 정도. 아니 천하고 그다 강은 다른 거예요. 저희 독립군가에도 이제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도 있고 가자 압록강 넘어가자. 이제 그런 지역이 이제 압록강 근처가 많았지만 삭주도 이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전투 장면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런 피해에 대한 이제 피해 전투에 대한 이야기들도 듣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년 시절에 많은 영향을 받은 또 이제 독립군이 오간 얘기를 듣는 그렇죠. 거죠. 요즘은 풍문으로 들었어가 지역이었다. 독립군이 왔다 갔다는 소리를 풍문으로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박한영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청계천은 철회하고요. 예,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에서는 그래도 좀 이게 넓지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하류에서도 지금 한강처럼 넓지는 않았잖아요. 네, 한강같이 넓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지는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의주 단둥 거기 빼놓고는 그래서 이 중류나 상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경하기가 만만하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맞습니다. 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일본 경찰들이 예. 특별히 조직하는 게 국경 수비대예요. 음, 그러니까 거기에 경찰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그런 민생 치안이 아니고 네. 그건 군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싱갈파르라든지 삭주 이런 데는 뭐냐면 아예 요새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제소라 얘기하지만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그 강가에다가 돌을 쌓아서 기관 단총을 설치하고 막루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관 단총 가지고 일본 경찰이 수비하는 것이다. 기관총을. 예. 예.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장준하 선생의 할아버지 그리고 부친의 그런 한학자이시면서도 또 한의학의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그 주체적으로 수용하셨다. 제가 이 내용이 어디서 읽었더라 했더니 바로 문익환 목사님의 예, 그런 그렇죠. 평전에서 예, 읽었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함경도에서 이주하셨다 그랬나요? 그렇죠. 또, 많이 예. 들어봤으니까. 그래서 그 김씨 집안 그 김야견이죠. 김야견 목사님 그리고 또 문씨 집안. 예. 네, 또 윤씨 집안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윤동주 집안. 이분들이 그 대규모로 솔거해서 주체적으로 강을 건너서 만주 땅에 가셔갖고 명동촌을 건설하고 뭐 이랬던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김야견 목사님 같은 경우도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고 한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신학문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조선이 그 망하지 않으려면 교육도 중요하고 신학문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 신앙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뭐 문익환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 되신 거고 그런 건데 나중에 장준하 선생이랑 바로 친구지 않습니까? 그걸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서북이라고 할까요? 평안도 쪽, 함경도 쪽에
그런 그 개화된 그런 분들의 그 풍토가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함경도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이 평안북도하고 함경도를 비교하자면 훨씬 그 평안도가 개방적이죠. 아, 예. 함경도는 그야말로 산골지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3.1운동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게 물론 여러 종교 다 했지만 서북 교회들이 굉장히 큽니다. 평안지역도 기독교. 하긴 1905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 신자들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만 1919년 적어도 그때까지의 그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뭔가 좀 진취적인 그 민족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보였다고 전 뭐 어디선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자 그럼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겠군요. 네. 이제 거기서 유년 시절을 그렇게 할아버지 슬하에서 삭주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러나 이제 정규 학교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어느덧 나이를 좀 찼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대관 국민학교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학교죠. 대관 소학교. 네, 아, 수학교에 보통 학교는 나중에 네, 일이 보통 이제 네. 5학년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를 2년 만에 졸업을 하고 아하. 그 유명한 이제 평양 숭실중학교에 입학을 하죠. 자 숭실중학교 자막 딱 아마 이렇게 뜰 거예요. 생각나시는 분들 너무 많죠. 네. 뭐 윤동주 네. 선생님, 문익환 목사님 문익환. 외에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문 목사님이나 이런. 근데 장준환 선생님 실제로 1년밖에 안 다니세요. 평양 숭실은.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연보를 보면은 윤동주 선생님이나 문익환 선생님하고 같이 재학 1년을 한 거는 이제 정확하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거기서 뭘 깨우치냐면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브나로드 운동. 그 나로드. 네. 예, 참 발음도 힘든. 아는 게 힘이다. 배우자, 가르치자. 네. 그래서 각성해서 이 사회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이 중학교 1학년 때 여기에 심취를 해요. 그래서 평양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첫 방학이 돼가지고 1932, 3년도니까 분화로드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죠. 그렇죠. 1930년대 그때 학교 초반. 다닌 거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방학을 하면 이제 시골 내가 큰 삭주로 가서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내가 배운 거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겠다라고 해서 평양에서 이제 가위 원서 뭐 등등등을 엄청나게 준비를 해갖고 이제 고향으로 갔는데 가족들을 채 만나기도 전에 이제 일본 경찰을 먼저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아. 너는 어느 학교 몇 학년이냐, 누구냐, 이 문서들은 뭐냐, 뭘 하려고 하냐.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이 쓴 글에 보면은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일제에 대한 그 저항과 분노심이 생겼던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보자고요. 그 당시에 고보 숭실중학교 중학생이라면은 지금의 대학생보다 훨씬 드문 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네. 대학생이라고 해서 그 경쟁률이 1.8대 얼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숭실중학교 갔다면 이미 그 시기엔 지식인이고 엘리트예요. 하긴 그 당시 소학교를 졸업을 하고 선생님으로 예. 부임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죠. 예, 물론 사범학교를 다녔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들도 많은데 선생님들은 수요가 많으니까 소학교만 나와서 선생님을 하기도 했을 때 중학생, 게다가 숭실중학생이라고 한다면 엘리트이고 더군다나 평북 삭주에서 삭수 출신의 숭실중학생이라 그러면 일경의 감시를 받긴 받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때 이제 선생님 회고록대로 일제에 대한 그 저항심과 분노심을 처음으로 네. 이제 느끼셨고 이제 그런 아들이고 또 손자를 보는 이제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아프죠. 이제 평양에다 혼자 내놓기도. 네. 그럴 때 이제 부친인 장석인 목사가 마침내 학원을 마치시고 네. 그 신성중학교 본인이 졸업했던 신성중학교의 목사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네. 그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 휘하에서 그 좀 보호도 받고 관리도 받고 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 거죠. 네. 그래서 평양 숭실을 이제 그만두고 신성중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장석인 목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이제 나가서 공부를 하느라고 아들을 못 키운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이제 아들과의 이제 관계도 복원하고 싶었고
평양에서 이미 본인 다음으로 또 일제 감시를 받기 시작한 이제 집안의 장남에 대한 걱정도 있고 그래서 신성중학교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제 신성중학교에서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면은 이 신성중학교 근처에 정주라고 있어요. 꽤 큰 도시인데 정주는 네. 예전에 그 정읍 우리나라에서도 정읍을 정주로 만들었다가 네. 북한에 정주 있다 그래서 없애버린 적이 있었는데 정주는 바로 홍경래가 입성했었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후를 그렇죠. 맞이했었던 네. 그 농성을 했었던 대도 바로 옵니다. 겁니다. 예. 이게 정주에 또 너무나 유명한 민족 학교가 하나 있었죠. 오산학교라고. 남강 이수근 선생인가요? 네. 네. 그 학교에 도깨비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계셨어요. 항상 보면 학교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도깨비, 미친 개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들 꼭 있었어요. 근데 왜 도깨비냐? 네. 모르는 게 없다. 도깨비 방망이지. 너무 잘 알아서 도깨비다. 그래서 이제 장준환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만나러 정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만났는지 여부는 기록에 안 나와요. 네. 근데 그 선생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고 예. 이제 그 선생님의 별명이 도깨비 선생 또는 함도깨비라고 했습니다. 함 선생이었군요. 함석근 선생입니다. 바로 함석.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사상계 잡지를 장준환 선생님께서 편찬하실 때 네. 이 함석근 선생을 초빙해서 글을 쓰시도록 한 것도 이미 이제 중학교 시절에 정주에 있던 도깨비 선생 함도깨비를 이미 잘 알고 존경했다는 거죠. 숭실학교에서 그 문익환, 윤동주 네. 등등을 만난 얘기 이게 잠깐 지나갔습니다만 그게 소시적인 일련은 대단한 인연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윤동주와 감수성 예민한 문익환의 시절, 그렇죠. 만남은 특히 이제 문익환 목사님과의 만남은 뒤에 다시 유학 그렇죠. 시절로 이제 가서 또 이야기가 될 겁니다만은. 함석헌 선생을 만났다라는 그런 네. 얘기. 예. 네. 그리고 장리욱 교장 선생 신성중학교의 장리욱인데 네. 이 교장 선생님이 또 장 선생님의 앞으로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뭐냐면은 수양 동우의 사건이에요. 그 제가 이제 흥사단계- 사건 내용을 잘 모르는데 그 큰 흥사단계- 사건이었습니다. 흥사단 계열의 흥사단. 네. 그 사건의 연루자로 돼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끌려가십니다. 존경받던 교장 선생님인데 아. 이분도 이제 신사참배를 거부하셨죠. 근데 이제 그 사건 연루자라고 해서 끌려가서 이제 구속이 되시고 서울구치소에 이제 갇히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준하 선생이 앞장을 서서 일본어로 된 모든 교과서를 전교생과 함께 다 찢습니다. 엄청난 거죠. 네, 다 찢어요. 다 찢고 동맹 파업, 소위 말하는 수업 거부 시위를 합니다. 이게 몇 년도 얘기죠? 아, 그게 그게 38, 9년도가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네. 와, 그러면 장준환 선생이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21~22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야, 그러나 근데 예. 그렇게 해갖고 일본 경찰한테 포위가 돼요. 네. 이제 동맹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끌려가고 막고 하다가 이제 몇 사람들만 뒷산으로 도망가서 이제 포위가 됐는데 일본 경찰들이 와서 주동자만 나오면은 나머지는 방면한다. 네, 네. 그때 이제 장준하 선생이 내가 주동자다.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걸어 나가셔서 그 경찰서 유치장 신세집니다. 아니, 생애 최초에. 요즘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랑은 전혀 다른 행보를 네. 보이고 있네요. 이때 신안소학교 시절이잖아요. 아니 신성중학교. 아, 신성중학교 시절. 예, 신성중학교 학생 시절이죠. 근데 그러니까, 요때 처음으로 유치장 철창에 갇혔는데 그때 이제 같이 끌려갔던 한 학년 밑에 네, 네. 후배가 철창에 갇힌 장준하 선생은 묘사에서 쓴 글에 네. 입술을 굳게 깨물고 예. 철창 밖 창문을 응시하는 그에게서 전율을 느꼈다. 라고 썼는데 그 글을 쓴 분이 개훈재 선생입니다. 나 지금 저 지금 짜릿해지려고 그러는데 네. 다른 얘기든 들어봤지만 함석헌 선생, 함도깨비 얘기도 처음 듣고요. 네. 그리고 개훈재 선생도 처음 듣습니다. 신성중학교의 한 해 후배입니다. 지금 이 자막을 통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훈재 선생이 얼마만큼 치열하게 사셨고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으며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는가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개훈재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기록 하나 남겼어요. 네. 나중에 식민지 야화라고. 네. 별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제 말기에 자기가 어떤 시기에 겪었나 그게 다 나오는 네. 이야기예요. 20살 무렵에 예.
그 전시 통제가 강화되고 식민지 수탈이 가혹해지고 전쟁과 일제 패망, 해방과 분단, 독재 등등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의 그 중심이 되었던. 네, 맞습니다. 네. 한국사의 주요의 줄기들을 네. 그 바깥에서 있지 아니하고 그 강줄기 속에 들어와 있어서 흘러갔던 한국 근인에서 흐름 그 자체들이죠. 엄청나군요. 그리고 최초로 이제 철창 신세도 저보시고 네, 네. 그 빵동지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개은재 말로 하면. 선생님하고는 선생님이랑. 그때 이제 빵동지가 된 거죠. 아, 세상에. 네. 그리고서 이제 무사히 졸업을 하고 이제 목표했던 거로 보면은 장준하 선생님은 아버님의 길을 답습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목상? 평양에 있던 네. 숭실 전문학교를 지망을 했고 졸업 후에 이제 평양 신학교로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시고 싶었는데 그 아버님도 나오셨던 그 숭실 전문학교가 폐교가 돼요. 아, 맥춘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학교 교장이었는데 신사참배를 거부를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로가 막힌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그래갖고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연희 전문까지 이제 유학을 오기, 그러니까 서울로까지 오기에는 좀 힘들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갈 길이 막막해졌을 때 이제 그 선천이라고 하는데 신안소학교라고 하는 조그만 산골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사 자리가 둘났다. 해서 거기도 이제 평안북도죠, 선천. 네. 굉장히 가까운 친구인 김용묵과 같이 네. 이제 그 신안소학교의 선생님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때까지는 학업을 잠시 중단을 한 거죠. 그때 윤동주는 이제 연희 전문 이제 예, 문과로 가고. 윤동주 선생은 연인 전문가시고 연희 전문학은 문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동주 같은 경우에는 문과를 가려고 그게 갔겠죠. 아, 또 이렇게 배우네요. 네. 지금의 학풍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 물론 기독교란 있습니다만. 분위기도 있었겠죠. 네, 네. 그러나 또 문과를 제약했으니까 그랬군요. 예. 두 가지 다 결합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윤동주 씨는 연희 전문학교를 간 거고 네. 장준하 선생은 이제 선생님으로 선생님이 가고. 됐고.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본인이 하숙을 했죠. 네. 김용묵 친구와 함께 그 하숙집 주인의 딸내미가 네. 이제 자기 제자기도 했고 네. 그 아버님이 또 항일운동하러 중고로 망명을 했어요. 하숙집 주인 있고 딸이 있는데 안주인은 있고 그렇죠. 아버지는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예. 했고 그래서 이 집안도 이제 감시를 많이 받던 집안이었고 그렇겠네요. 이게 생활 살림을 이제 어머니 혼자서 이제 하숙 치면서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하숙을 했는데 네. 그 집 이제 하숙집 주인의 딸이자 자기 제자인 지금 평생 반려자 김희숙 여사를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되는 겁니까? 가숙집 따라고 불법입니까? 많잖아요. 아, 그건 흔한 스토리인데 네. 자기 제자라면서. 하긴 신안소학교를 졸업하고 보성여학교에 가 있을 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제자인 상태는 아니었죠. 하긴 뭐 한참 저기 후, 뭐 한참 지금 뭐 후니까. 유명한 야구 평론가 한 분도 예, 자기 선생님이었을 때 제자. 네. 네. 뭐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네. 자기가 만주 갈 때 네. 갔을 때 자기 제자한테 프로포즈 편지를 보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야, 이거 공과사를 제대로 구별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다. 네. 예, 이런 정도로 정리를 그런데 하죠. 이제 문제는 그 신안소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꾸 누가요? 장준하 선생님께서 이제 신안소학교의 이제 학교 건물이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네. 학생들하고 같이 건물을 짓자고 열심히 또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멋진 학교도 짓고 그러는 가운데서 일본 경찰과 이제 크고 작은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학업의 꿈도 다 못 이뤘는데 여기서 선생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내 삶과 내 그 앞으로의 뜻을 펼칠 수는 없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일본 유학을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 그 작은 시골 학교에서의 몇 가지 개혁과 계몽 활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과의 충돌이 생기면서 이제 유학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충돌의 배경을 알 때 시대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바로 이게 1938년부터 이제 3년 동안 이제 교사를 네. 했었단 말이에요. 네. 아까 말했죠. 1938년 되면 한국신문사사가
암송이 됩니다. 고고 시민도 셋이라고 어. 한국 시민 서사. 뭐 국계대 맹세입니까? 그렇죠. 요즘 천황폐하에 대한 충성이죠. 아. 이걸 하니까 사실은 뭐냐 하고 그다음에 인고 단련 내선 일체 전형적인 황국 신민 교육이 이 강요가 되었고 그것을 하는 주체가 뭐냐 핵심 사명을 가져야 될 주도 세력이 교사예요. 그러니까 장준하 선생으로서는 본인 민족 교육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채말단이라도 다 그게 관철렸어요. 전시 총동원 체제하에서. 네. 그러니까 충돌에 가서 필연적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일본의 노예로서 천황을 위해서 살고 죽는 것을 가르치다고 하니까 네. 아마 그래서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그 한 예가 아까 학교 이 교사 건물도 아니고 학교로 이 건물로 쓰는 데가 워낙 안 좋으니까 학생들하고 직접 이렇게 돌을 쌓아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학교에 우리도 가면 태극기가 항상 걸리지 않습니까? 네네. 교실에.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일장기를 개항을 해야 되는데 안 하신 거예요. 호호.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와서 일장기를 직접 주고 갑니다. 네. 당장 걸라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능을 잘 못하죠. 이제 그런 충돌들 속에서 내가 여기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일본 유학으로 더 큰 꿈을 향해서 나가시게 되죠. 그 당시에 그렇게 뜨거운 피를 갖고 있었던 그런 젊은이들이 택하는 길 보면은 일부는 만주 땅으로 가서 무장투쟁에 합류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샹하이에 가서 그 의열단이나 또는 임시정부에 합류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유학을 떠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박한영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지만 그 시대별로 다르죠. 그렇습니까? 예, 상하이나 만주로 가던 때는 뭐 저희가 잘 알듯이 뭐 청산리 싸움이라든지 봉오동 전투라든지 뭐 고산자령 전투라든지 그런 쪽은 이제 해방 이후 아니 여기 3.1운동 이후 예 그때 이제 망명객들이 많은 거고요. 네. 장준하 선생의 장정 세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마지막 네, 망명 세대예요. 네. 이제 뭐 나중에 나올 얘기긴 한데 이왕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망명을 할 때 제 1차 망명이 있어요. 네. 1차 망명이 1910년 전후한식입니다. 10년 전후한. 흔히 말 국망 전후에. 네. 이게 제1세대 망명객이죠. 네. 근데 제2세대 망명객은 3.1운동을 주도했던 청년층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민세 안종 선생 같은 분도 그때 일시적으로 망명. 누구요? 민세 안재홍. 나중에 조선일보 사장을 예전에 하셨던 한번 얘기했었죠. 또는 안재홍 선생. 또는 누구죠? 그 조수왕 선생 같은 경우도 조수왕 마찬가지예요. 선생. 그래서 이 1919년에 2차 망명이 있었어요. 네. 이게 망명이 시대. 김구 선생도 그때 망명이죠. 사실 그렇지. 그때 그러고 났는데 그때 먼저 갔을 때가 이제 어른들은 이제 대거 나갔고 청년들도 많이 따라갔죠. 그러다 네. 청년들 이제 일부는 뭐냐 실망하고 임시정부에 실망하고 의열단으로 가거나 네. 다시 국내 들어와서 사회주의와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3차 망명이 윤목일 어거라 그래요. 윤봉길. 예, 왜냐하면 1932년인데 32년. 이 시기에 청년들이 뭘 해야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시라카라는 일본 그 상해군 진주군 총사령관을 죽여버렸잖아요. 네네. 시라카와. 예, 이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이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정부 찾아가기. 왜 백범 김구 선생이 이제 뜨는 거 아닙니까? 임시정부죠. 그때 국무령으로 계시기도 하고 뭐 또는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이때는 예. 이때 저희죠. 의열단 아니 한인 애국단 네네네. 이제 단장을 했었죠. 네. 이 32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망명이 어려웠어요. 망명이 어려운데 망명 자체를 하지 않으면 생사가 나누던 시기에 바로 1940년대 이제 징병 징용 이런 것도 되고 학병 올 때. 그때는 좀 더 절박한. 그렇죠. 예. 어차피 일본군의 총알받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시기가 이제 장조 쪽에도 나와 이제 뭐 미리 말씀드려도 관계는 없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오고 그래도 이제 뭐냐 아직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이게 41년도 국면이에요. 그래서 일본 유학을 가셨는데 신학교를 꿈꾸셨는데 일단은 동양대학교 철학과를 먼저 들어가십니다. 동양대 도요 다이学 네, 이렇게 네. 되겠군요. 철학과 먼저 네. 들어가시고 그 후에 이제 일본 신학교로 옮겨가시는데 혹자는 일본 신학교 곧바로가 실력이 안 됐던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원래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철학에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공부를 위해서 철학과를 먼저 거치셨다고 생각이 나고 근데 전체 유학 생활은 1년 6개월입니다. 네. 요 기간 동안에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문익환, 윤동환 박사님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요게 이제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학창 시절의 인맥이 그 이후의 인생에서의 중요한 그 결정 계기들이 되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의 큰 길목들인 개운제, 문익환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학창 시절의 인연은 여기까지고요. 아,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제 그 이광수, 최남선, 네네. 그 춘원이나 육당 등이 이제 그 당시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진짜 뭐 영웅 같은 인물들이죠. 그렇죠. 산지식이 그럼 예. 완전 뜬 대스타, 부와 명예를 다 쥔 그것도 1910년대, 20년대 이미.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일본 분들, 하여간 그 일본으로 와서 이제 한국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네. 하죠. 그때 이제 문익환 목사님이나 장준하 선생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갔어요. 네. 어떤 여행을 하나. 근데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신상초 선생이라고 그분도 이제 학방 탈출을 한 분인데 신상초. 네. 네, 어마어마한- 사상계로 합류하는 분이 아, 역시 네. 어마어마한 분노의 글을 남기신 것도 있어요. 어떻게 부와 명예를 다 쥔 자들이 우리 보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저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하냐. 그러니까 요 당시에 뭐냐면 이제 가장 이 이광수도 동경 유학생 출신이에요. 그렇죠. 최남선도 28 독립선언을 예. 썼죠. 그렇죠. 그다음에 1919 최남선은 년에. 3.1 독립선언서를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 독립의 간판 스타이면서도 신문화 운동의 주체예요. 네. 근데 이문단 시대를 주도했었고 사실 초기에 있어서 그렇군요. 20몇 년 전에는 불과 그 20몇 년 전에는 처음으로 신학문을 그러니까 소설을 신문화라고 할 수도 있죠. 신문명 소개. 신문명이죠. 예. 그야말로 20대 때 이미 이제 뭐라 그러나요? 지도자급으로 올라간 청년. 예. 그 영웅이죠. 총화죠, 총화. 예. 그래서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총화.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나이가 된 청년들한테 학병으로 가라고 학병으로 가서 빨리 전쟁터로 나가라. 죽어라. 이런 연설을 하고 이게 있는 왜냐하면 거죠. 이게 43년이 되면 학도 지원 병령이라는 게 나와요. 네. 학도 지원 병령. 병령.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건 법률이 아니죠. 식민지니까. 아. 영어로 이제 하위 개념은 나왔죠. 영. 그러니까 네. 이 얘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조만간에 네. 이 천황폐하 이런 거 얘기죠. 쉽게 말하면 조선인에게도 특별하게 뭐냐면 군대를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겠다. 지원하도록 허락의 특혜예요. 명분은. 그렇군요. 그래서 1938년부터는 육군 특별 지원 병력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사병이에요. 어떤 하사관들이나 그건 38년도부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지원병들이 이제 쭉 이렇게 1기, 2기씩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징병제로 간다는 것은 지원병이 아니잖아요. 근데 징병제로 가는 과도기여서 사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지식이 있고 사회적 책임이 높은 지식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도 지원병령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게 44년부터 실시된다고 예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일본 제국에서는 네. 그 식민지 백성 너희들한테까지 이런 영광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네. 니들이 자꾸 원하니까 네. 예. 초기와 같이 그 천황폐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모양새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때 이제 가장 많은 게 동경의 유학생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광수 천남살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바로 우리 조선인들이 이번 기회에 가서 학병으로 지원해서 해야 된다. 1919년 2월 8일 바로 동경 YMCA 예. 예능 그 건물에서 YMCA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고 이광수가 그걸 쓴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현장에서 예를 들면 20 몇 년 뒤에 니들 나가서 죽어라 일본을 위해서 맞습니다. 이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엄청나게 유학생들이 욕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하고 이광수 욕하고. 네. 그런데 반면에 그 문동환 그 현장에 같이 있던 문동환 선생이 문익환 쓴 글에 목사님이 동생이죠. 지금도 살아 계시고 아유 그럼 지금도 집필 활동하고 최근에 계시죠. 책을 책을 내시고 내셨습니다. 지금도 집필 활동하고 아, 계십니다. 예, 예. 근데 건강하시죠? 넘으셨어요? 95인가 그러신 걸로 그렇게 알고 되셨나요? 무슨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고요. 하여튼 그럼 굉장히 많이 잡으셨습니다. 네. 예. 근데 문동환 박사님이 쓴 글의 회고록에 의하면은 장준하 선생은 옆에서 이제 신상조 선생 등이 막 분노를 해도 굳게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아, 말씀하세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아까 첫 번째 질문하고 이제 연장되어 온 태어나서 유학까지 입대 직전까지 네.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하고 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는가는 이제 본인은 입대를 결정을 한 상태였거든요. 왜 입대를 결정했는가 이제 뒷이야기로 이제 연이어서 이게 나와야 논쟁이 되겠습니다. 됩니다. 네. 흔히 말해서 장준하 선생 비판하는 사람들은
장준하 자기가 아무리 떠들어도 지는 뭐냐면 일본군이 지원까지 해놓고서 남들 학병 거부 투쟁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장준하 선생을 비판하는 일부 우리는 숙골들의 또 네. 빌면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때까지 좀 연이어서 그 중간에 끝을 내려면은 그렇습니다. 그 일단 장준하 선생님 집안을 보면은 아까 아버님께서 목사가 되셔서 신성중학교에 교목으로 오셨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면 신사참배 거부예요. 해서 이제 평북의 대관이라고 아까 대관 보통학교가 나왔는데 대관의 조그만 교회 목사로 부임을 해갖고 네. 이제 쫓겨나서 갔거든요. 그러면서도 일본 경찰이 계속 감시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김희숙 여사 집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은 중국으로 망명을 네. 했고, 그리고 장인어른은 한 번도 못 본 분이에요. 네. 근데 그 장준하 김용묵이 그 선천에 떠난 후에는 하숙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림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보성 여학교로 이렇게 진학을 했는데 2학년 댕기고 그만둔 상태였어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위안부 할머니도 이야기가 나와야겠습니다만은 결혼한 여자는 끌어가지 않는다. 네네네. 라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장 선생은 내가 입대를 하면서 내 신변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결혼을 해서 내 사랑하는 제자 희숙이를 우리 아버님한테 보내놓고 그러면은 이쪽에 살림이 조금 덜할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안정화시켜놓고 둘 다 일본 경찰에 그 감시를 받는데 네. 내가 여기서 병영을 기피하면은 문제가 되니까 네네. 내가 입대할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내를 안정시키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고, 그게 이제 반입니다. 또 반은 계속 쌓아왔던, 이제 태어나서 할아버지한테 교육 받으면서부터 쌓아왔던 또 민족적 그 자부심, 저항심, 분노심이 실천의 단계로 간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로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 방법으로 입대를 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그 교과서를 찢었다고 했을까? 예. 그 38년, 39년 아니, 확실합니까? 38년 전이죠. 전이죠? 예, 아까 잠깐. 전지총도 이제 전이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35년도 정도 되면 학생 운동이 막바지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철제 통제가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그런 끝물에 저항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문동환 목사님이 진짜 95 정도 됐겠네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될걸요. 네. 문익환 목사님이 1918년, 17년 뭐 요때. 장준하 선생님도 18년생이시고. 예, 그렇군요. 그렇죠. 20년만 되더라도 벌써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군요. 뭐 지금 뭐 얘기가 무르익어가고 학병으로 가는 그 와중에 있습니다만 한 5, 6분 정도 네. 그 학병으로 탈출하는 그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할 시간이 있는 것 같네요. 학병 탈출. 그러니까 학병으로 가서 탈출할 때까지. 네. 스카다 부대에서 이제 탈출한 것까지. 네. 일단 입대는 평양으로 합니다. 예. 예, 평양 부대에서 이제 소위 말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신병교육대 네. 또는 이제 훈련소에 가고 평양에 가서 3개월 교육을 받으시고 네. 그리고 문제는 그겁니다. 평양에서 훈련을 받아도 네. 중국 전선으로 배치가 되려면 일정 정도의 신체 조건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로 곧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긴 관동군은 그 일본에서도 그 정예라고 소문이 났던 그런 네. 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결정 직전에 네. 이제 동상이 심하게 걸려요. 아이고. 이 한겨울에 이제 말발굽을 이제 맨손으로 이게 닦다가 예, 상처가 나고 이거 동상이 심하게 걸리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칫하면은 못 갈 뻔했죠. 네. 그래서 마지막 배치를 할 때 일본군 이제 고위 간부가 손을 보고 칭칭 이제 붕대까지 메고 이제 그러니까 너는 안 가도 된다. 근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으로 안 가려고 수없이 많은 이제 그렇죠. 그좀 돈 있고 백 전쟁이니까. 있고 한 사람들이 밤마다 일본군 장교들을 영 밖으로 꺼내내서 평양에 있는 술집과 기생집에서 네. 대단한 접대들을 하고 뭐 굉장했나 봐요. 백을 썼다는 얘기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장준하 선생이 심하게 질타를 합니다. 네. 근데 장 선생은 이게 상처가 심하니까 너 하나 좀 안 가도 된다 했는데 이제 거짓말을 하죠.
저는 간다. 나는 꼭 가겠다. 이따위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너는 안 가도 되는데 참 희한하다. 그럼 가라. 그래서 그 동상으로 칭칭 동요맨 손을 안고서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아까 말씀드린 뭐 본인의 고향 의주 단동을 거쳐서 산해관 당산을 거쳐서 중국의 중부전선 최전선인 중국 땅 서주에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배치가 됐다가 그 부대에서 좀 안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생겨서 예. 탈출병이 한 명도 없다라는 엄격하게 엄격했던 스카다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되죠. 이제 네. 전출 전에 이제 같은 내무반에서 일본도를 빼들고서 탈출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보고 치겠다라고 뭐 고함을 질렀던 한국인도 있었고 네. 훗날 다 이게 또 예, 역사에서 다시 만납니다. 그가 후에 한국군의 제일 높은 자리까지 갔던 정일권 아닙니까? 장도영입니다. 장도영입니까? 네, 장도영입니다. 장도영이면은 나중에 그 5.16때 군사혁명위원회 예. 위원장을 했었죠. 이제 그런 만남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든 일본의 이 스카다 부대라고 하는 탈출병이 한 명도 없었던 예. 예, 거기로 배치가 받게 됐죠. 장 선생이 하여간 그 일본의 신병 시절에 재밌는 일을 하더도 많은데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너무 길고요. 아 그래요? 일화가 있어요? 그 잔반 불식 동맹이라는 거를 군대에서 합니다. 잔반 불식. 잔반은 짬밥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군대에서 남은 밥을 남은 밥이죠. 잔반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일본 군인들은 이제 외출이 자유로우니까 네. 이제 영내 밖에 나와서 술도 먹고 오고 이것저것 많이 먹고 와요. 네. 근데 이제 조선인 출신 병사들은 탈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출이 안 됩니다. 아 그것도 차별을 했었어요? 아, 그뿐만 아니라 내무반 생활이 그렇게 그렇죠. 가혹했어요. 조선인증.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본군에 비해서 배가 고프죠. 네. 그런데 일본군이 이게 한국인들이 배를 고른 거 아니니까 대충 먹고서 던져줍니다. 아 이제 그거를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아, 장준환 선생께서. 예,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동포들에서 화가 개밥 주듯이 준 나가지고. 것을 예. 주워 먹는 조선인이 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잔반 불식 동맹을 만들어요. 절대 일본군이 남긴 밥을 먹지 마라. 그래서 이제 몇 명이 동참했는데 장도영이 거기서 왜 그런 걸 하냐. 그래서 대놓고 먹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일본 또 하사관 몇 명이 조선 출신 병사들에게 막 학대도 하고 막 놀리고 이제 치욕적인 언사도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자기 담당 이제 사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조선인 한 명마다 뭐 멘토 형식으로 예. 이제 상관 한 명씩 붙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나 오늘 탈출하려고 그랬다. 아. 이? 나 오늘 탈출하려고 그랬다. 그런데. 근데 평소에 너가 나한테 엔도입니다. 엔도. 엔도. 예. 엔도 네가 너무 잘해줘서 내가 탈출을 안 했다. 네네. 왜 하려고 그랬냐? 너희들이 이렇게 한다. 오늘 내가 직접 다 당했다. 차별당하고. 이런 식으로 차별하냐? 예. 나는 나 같은 정말 황군인데. 그렇죠. 충성을 하려고 왔는데 내 이꼴 당하거나 나는 못 살겠다. 나 오늘 탈출하려고 철조망 앞에 갔다가 너 때문에 안 했다. 네. 결국 그 소위 말하는 소원수리를 희한하게 쓴 거죠. 예. 그래서 소원수리, 예, 군사용어입니다. 예. 거기 연루됐던 일본군들이 다 영창을 가고 전출을 가고 이제 고위 장교들이 와서 예, 일본 사병과 한국 사병의 차별을 금하도록 하는 뭐 엄격한 조치들을 취해놓고 장 선생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죠. 전출을 당연히 돼야죠. 아니요, 그거는 장 선생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탈출 방지 그런 정책에 의해서 네. 대거 탈출이 한 번도 없는 엄격한 스카다 부대로 전출을 가는 거예요. 아, 그 내용이었군요. 예, 그래서 장도영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장준환 선생이 굉장히 영리하시고 똑똑하시다는 게 본인은 원래 탈출을 할 사람이고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그거로 역이용해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려고 했던 그랬군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는 잔반 불식 동맹이 아니라 같이 탈출할 동지 3명을 규합을 해서
그 일본군들의 이제 어떤 그 술 먹고 나태했던 7월 7일 그날이 어떤 날인지는 형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1944년 7월 7일이죠. 7월 7일이 네. 6.1 전쟁 발발이래. 예, 아.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뭐 축제일 같은 겁니다. 기쁜 날이군요. 네. 예. 그날 이제 술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술도 먹고 다 해이해지니까 야간 훈련도 취소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불침번 아니 불침은 야간 점호도 약식으로 취하고 네. 전부 다 이제 목욕을 가라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상황을 이제 탈출 시점으로 잡고 약속한 동지들하고 지금 탈출하자. 탈출을 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짐꾸러미들을 싸고 그 챙겨서 그날 밤에 이제 경비가 해이해진 틈을 타서 철조망을 넘게 되는 거죠. 7월 7일입니다. 바로 훗날 돌베개라는 책의 제목이 되는 네, 네. 그 보낸 편지. 편지 그 이야기가 있어야지. 아, 그 얘기가 있어야 되겠군요. 예, 그 이야기가 이제 같이 이제 연결해서. 예. 뭐 너무나 잘하시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고 네. 모르시는 이야기 뒤에 잘 안 알려진 이야기 하나 할게요. 네, 네. 부인이 이제 평양으로 면회를 옵니다. 훈련 받을 때. 네, 예. 평양 훈련 받을 때 마지막 면회를 왔을 때 내가 중국으로 배치를 되면 탈출을 할 거다. 네. 근데 내 편지 맨 끝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으면은 나는 이미 간 거다. 성경의 특정한 구절. 그렇죠? 네, 네. 야곱의 야고보서에 돌베개. 나오는데 네. 야곱의 돌베개. 그러니까 들판에서 벌판에서 이제 헤매는 그런 야곱이 뵐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 나의 돌베개는 어떤 것이냐? 야곱의 돌베개는 이제 광야의 돌베개고 나는 중원 대륙의 돌베개를 찾아갈 것이다고 하는 의미로 그 성경 구절을 편지 맨 끝에 예. 적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탈출을 하신 건데 이제 김희숙 여사가 그 편지를 받았잖아요. 네. 장 선생님 글 어디에 봐도 그 편지를 받은 나이 어린 신부 네.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입대해버려서 네. 중국으로 갔고 중국으로 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탈출까지 네. 이제 했다라고 하는 암호가 적힌 편지를 네. 받았죠. 나이 어린 신부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왜냐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이 그냥 무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편지를 누가에게도 못 보여주고 시아버지한테만 보여준 거예요. 예.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네. 충격 네. 받으시니까 장석인 목사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 비밀로 숨긴 거죠. 근데 가끔가다 일본 헌병들이 온대요. 네. 갖고 와가지고 뭐 별일 없냐고 그러면 이제 장성인 목사나 김희숙 여사께서 거꾸로 묻는 거죠. 아니 우리 그이 죽었냐 살았냐 편지가 안 온다. 그렇군요. 네, 왜 편지가 안 오냐. 역공작 들어간 거군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일본 헌병들은 잘 있다고 걱정 말라고. 근데 왜 편지를 안 써주냐. 그러니까 바빠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와서 안부를 전하는 거다. 이제 일본 헌병들은 그렇게 연기를 하고 이제 시아버지나 김수 서로가 교사는 연기를 하는 거네. 왜 편지가 안 오냐 걱정되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자, 그럼 이 시점에서요.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제가 오늘 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예. 여태까지 아이고 이거 저 같이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안 넘어지게 갖고 있느라고 좀 신경 썼습니다. 봉기가라는 이름으로 또는 독립군가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곡인데 같이 학병 탈출을 했었던 김준엽 전 고려대 총장이시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각이 바뀔 때마다 국무총리 입각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응하지 않았던 독재 정권에 응하지 않았던 장준하의 영원한 동지 학병 동지였으며 탈출했을 때 또 임시정부에서 같이 문예지를 발간하기도 했었던 그분이 제일 좋아했었던 당연히 장준하 선생님도 알고 있었던 그런 노래일 텐데 이 노래 부르고 잠깐 좀 정리하는 시간을 네. 갖겠습니다. 자, 독립군가 혹은 봉기가라고 알려진 그 노래입니다. 같이 하실래요? 같이 제가 하실래요? 소문난 음치입니다. 너무 유명하신 분하고 감히 분위기만 맞출게요. 감히 합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예.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시죠. 하나, 둘, 셋. 2천만 동포야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총을 메고 칼을 잡아라 잃었던 내 조국과 나의 자유를 원수의 손에서 피로 찾아라 한산에 우러가는 송배까지도 무덤 속 놓여 있는
때까지도 노소를 막론하고 남이 안 하나 어린아이까지도 일어나거라 흘른 피로 청산을 고루 적시고 흘린 피로 강수를 붉게 하여라 섬나라 원수들을 쓸어버리고 평화의 종소리가 울릴 때까지 원래 이건데 꼭 우리는 뒤에 붙였죠. 나가 나가 싸우러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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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해방종이 울릴 때까지 싸우러 나가세. 자, 이제 뭐 2, 3분 정도에 걸쳐갖고는 뭐 정리를 합니다만 네. 지금 그 출생과 합병 타출까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정리를 한번 쭉 그 의의라고나 할까요?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교육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만난 네. 사람 그리고 배웠던 거 그리고 마음에 깊이 담았던 거 예. 그리고 이제 청년기에 어떤 꿈을 세우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해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실천을 해갔는가 네. 그것이 이제 향후 평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이후에 장준하 선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네, 네. 오늘 이야기가 네. 남은 장 선생의 청년기 이후와 중년기 그리고 돌아가시는 상황까지의 모든 인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뭐 돈이 많이 드는 교육, 선진 교육, 뭐 선행 교육 그런 교육이 아니라 네. 정말 인성 교육과 청년기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꿈과 어떤 미래를 설계하느냐가 이제 한 인간의 남은 삶을 좌우하고 그것이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나라 전체와 이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박 실장님. 예, 뭐 지금 아직 뭐 이준 선생이 아주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 이 시기는 바로 이제 청년 운동의 청년이 새로운 운동의 주체로 떠오른 시기예요. 아,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41, 2년 되고 43년에 이제 쉽게 말하면 학도 지원병이 나오고 44년, 45년이 되면 이제 징병제로 가지 않습니까? 네, 또 네. 징용과정 가장 핵심은 20대예요. 네. 10대 말에서. 따라서 뭐냐 이거 그다음 전쟁 시기죠. 네. 군인이 요구된 시기. 따라서 이 시기의 청년들은 대단히 그 혹독한 시기를 사는 거예요. 가장 다시 말하면 침묵하고 굴중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침묵조차 하더라도 총알바지 끌고 죽는 시기죠. 따라서 이 청년들은 먼저 결단을 내야 된다. 그렇군요. 일본의 총알바지가 돼서 노예로 살 것이냐, 아니면 일본에 대해서 해방 투쟁을 할 것이냐. 가장 억압이 있는 곳에서 네. 결국은 그 투쟁이 용암으로서 솟아오르는. 밟을수록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용암은 예, 바로 알겠습니다. 그런 마그마 같은 청년들이 시작되는 것이고 특히 전쟁이 되면 뭐죠? 임시정부로서도 광복군을 조직해야 되잖아요. 네. 이 무장투쟁의 새로운 주체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근데 오늘 이제 광복군 세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청년 운동의 그 시발이라고 할 네. 수도 있겠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